네, 오늘은 새로운 책을 또 갖고 나왔어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알 정도로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 책을 오랜만에 저도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좋겠구나라고 제가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또 책에서 배울 수가 있죠.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벌써 약간 좀 감이 잡히죠.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 친구 한 명이 백악관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다. 내 친구는 대통령 개인 서재로 들어서다가 대통령이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늘 아침은 옷이 참 예쁘군. 자네는 정말 매력적인 아가씨야. 그 비서에게는 침묵의 켈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이 없는 대통령이 이 정도로 대단하게 칭찬하는 일이 생전 처음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전에 없던 일이고 예상 밖의 일인지라 비서는 당황해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고 너무 우쭐해하지 말게. 기분 좋아지라고 일부러 한 말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앞으로 문장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 콜리지 대통령의 경우는 약간 노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 심리에 대한 그의 이해는 훌륭한 것이었다. 언제나 장점에 대해 칭찬을 받고 나면 안 좋은 소리를 듣기가 훨씬 편해지는 법이다. 이발사는 면도를 하기 전에 비누칠을 한다. 맥킨리가 189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당시 공화당의 열렬 당원 한 사람이 선거 연설문을 써왔다. 그 사람은 자신의 글이 키케로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패트릭 헨리 그리고 데니엘 웹스터 같은 명연설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잘 쓴 연설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뿌듯해진 그 친구는 자신이 쓴 불멸의 연설문을 맥킨리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연설문에는 장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웠다.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게 뻔했다. 맥킨리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뛰어난 열정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해야만 했다. 그가 얼마나 멋지게 이 일을 해냈는지 한번 살펴보자. 맥킨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정말 멋진 연설이야. 훌륭한 연설이야. 누구도 이보다 더 잘 쓰지 못할 거야. 아주 정확한 지적들을 많이 했군. 그런데 이번 대선과 같은 상황에선 그런 말이 적당할지 잘 모르겠군.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건전한 발언이지만 나는 당의 관점에서 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네. 돌아가서 내가 한 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연설문을 써서 보내주게나. 그는 맥킨리가 시킨 대로 했다. 맥킨리는 그의 두 번째 연설문을 검토하고 그가 다시 고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결과 그는 선거 기간 동안 훌륭한 연사로 활약했다. 다음에 볼 것은 에이브리햄 링컨 대통령이 쓴 편지 중 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다. 링컨의 가장 유명한 편지는 빅스비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여사가 전쟁으로 5 아들을 잃는 것에 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링컨은 이 편지를 5분 안에 써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편지는 1926년 경매에 붙여졌을 때 12,000달러에 낙찰되었다. 참고로 말하면 이 금액은 링컨이 50년간 열심히 일해 모을 수 있던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링컨이 이 편지를 쓴 1863년 4월 26일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가장 고전하던 중에 그때였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링컨이 임명한 북군 사령관들은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미련한 인간 학살에 불과했다. 전국이 공포에 질렸고 수천의 병사들이 탈영했다. 심지어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의 의원들까지 반발해 링컨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링컨은 우리는 지금 파멸 직전에 있습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버린 것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희망의 빛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편지는 이처럼 어두운 슬픔과 혼란이 가득 찬 시기에 쓰였다. 여기서 이 편지를 인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운명이 장군의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 결정될 수 있던 시기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장군을 바꿔놓기 위해 링컨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편지는 아마 에이브리햄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 쓴 편지 중 가장 비관적인 편지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편지에서조차 링컨은 중대한 잘못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장군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후커 장군이 저지른 것은 분명 중대한 잘못이었다. 하지만 링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링컨은 더 온건했고 더 외교적이었다. 링컨은 이렇게 썼다.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은근하거나 외교적이란 말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링컨이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아. 나는 장군을 포토맥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음을 장군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장군이 용감하고 유능한 군인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장군이 정치와 자신의 본분을 혼동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장군을 바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스스로를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 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소중한 자질입니다. 장군이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라면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번사이드 장군 휘하에 있는 동안 장군은 야심에 사로잡혀 최대한 그의 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혁혁한 전공을 쌓은 명예로운 동료 장군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장군이 최근 국가와 군대에 모든 독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음을 전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장군을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공을 거둔 장군들만이 독재자로 자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장군에게 요구하는 것은 군사적 성공이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독재라도 감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장군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어떤 지휘관에게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군은 병사들 사이에 지휘관을 비판하고 지휘관을 신뢰하지 않는 풍조가 생기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장군에게 되돌아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나는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장군은 물론 나폴레옹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군대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솔한 언동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경솔한 언동을 삼가고 전심 전략을 다해 전투에 임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쿨리지도 아니고 맥킨리도 아니며 링컨도 아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철학이 여러분의 실제 사업 관계에도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과연 유효할까? 사례를 들어보면서 살펴봅시다. WP 고 씨는 여러분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크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잠시만요. 주석이 달려가지고요. 네, 주석을 지우고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읽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이 내용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읽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카네기 강좌의 수강생이었는데 아래의 얘기는 강의 시간에 들려준 그의 이야기 중 하나다. 와쿠 컴퍼니는 필라델피아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대형 사무용 빌딩을 완공하기로 하는 계획을 따냈다. 공사는 일정대로 잘 진척되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빌딩 외벽에 붙일 청동 장식을 납품하기로 한 업체에서 정해진 날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큰일이었다.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였다. 만약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포함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모든 게 한 사람 때문이었다. 장거리 통화를 몇 번이고 걸고 논쟁을 벌이며 열띤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하청업체와 담판을 벌이기 위해 고 씨가 뉴욕으로 가게 되었다. 브루클린의 사장님 성함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고 씨는 하청업체 사장실로 들어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장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기차에서 내려 사장님 회사 주소를 알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펼쳐보았는데 브루클린 지역의 사장님 성함을 가진 사람은 사장님 딱 한 사람밖에 없더군요. 전혀 몰랐네요. 사장님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흥미로운 듯 전화번호부를 뒤져보았다. 정말 흔치 않는 이름이네요. 사장님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안이 네덜란드를 떠나 여기 뉴욕에 정착한 지는 거의 200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집안과 선조들에 대해 몇 분간 더 얘기를 이어나갔다. 그가 얘기를 마치고 고 씨는 공장이 정말 크다는 칭찬을 하며 그가 가본 여타 공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했다. 정말 제가 본 공장 중에 가장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이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지금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공장을 좀 둘러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공장을 둘러보면서 고 씨는 제작 시스템을 칭찬하면서 경쟁 업체들의 시스템에 비해 어떤 점이 더 뛰어나 보이는지 들려주었다. 고 씨가 몇 가지 처음 보는 기계들에 대해 언급하자 사장은 자신이 직접 그 기계에 대해 발명했노라고 자랑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그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는 자기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굳이 우겨댔다. 지금까지 고 씨가 방문한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사업 얘기를 하시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셔서 다른 작업을 제쳐놓더라도 주문하신 물건은 제 시간에 제작해 납품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고 씨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원하던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물건은 제 시간에 납품되었고 건물은 완공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완공되었다. 만일 고 씨가 그런 상황에서 대개 사용하는 고압적인 방법을 썼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음 방법과 같이 해봐라.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해라.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막 들이닥친 이 일이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에 딱 찾아갔어요. 이 결판을 내려고 찾아갔는데, 이 사장님은 뭐예요? 이 칭찬 한마디로 너무나 자랑을 하면서 공장을 막 견학하면서 자랑했잖아요. 고 씨는 속으로 얼마나 터졌을까요? 저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왜 이러고 있냐가 아니라 고 씨는 사장님의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오히려 칭찬으로써 진행을 했죠. 근데 이 사장님은, 납품업체 사장님은 과연 고 씨가 왜 왔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도 고 씨의 이러한 행동이 감동이 되어서 이 사장님은 내가 해야 할 모든 걸 제치고 이 고 씨의 납품 기한을 맞춘 거죠. 와, 과연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당장 몇 억, 몇십억이 손해에 날 상황에서 찾아가서 단판을 내기로 했는데 칭찬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어요. 아, 정말 칭찬이란 이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게 평상시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꼭 적용을 해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한다면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지 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칭찬이 먼저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일을 없다고 생각합니다.